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의 니시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와타나베 쇼, 출판사는 태용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타나베 쇼, 1923년 야마나시 현에서 출생했고 1945년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53년 의학 박사를 취득했다. 모교의 교수를 지내면서 니시 의학의 창시자 니시 가츠조를 알게 되었고, 이후에 교수직을 파문당하는 역경을 거치면서도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간파한 니시의학 건강법을 이어받아 일찍부터 생체의 자연 치유력에 주목하는 홀리스틱 의학의 선구자가 되어 약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의료 활동을 실천해왔다. 약은 한편으로는 독이다. 이 문제는 현대의학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나는 20년 전 대학병원의 연구실에 있을 때부터 약에만 매달려서 병을 고치는데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니시의학 건강법을 제창하던 니시 가츠조 선생을 알게 됐고, 그 학설을 연구해보니 약은 일체 쓰지 않고 모든 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이다. 잘못 쓰거나 남용하면 유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잘 듣는 약일수록 강한 부작용이 있다. 자연계의 동물은 어쩌다 부상이라도 입으면 먹이도 없이 다만 생수로 조금씩 목을 적셔가면서 상처를 자신의 혀로 핥을 뿐이다. 그런데도 상처가 났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며 생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병은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나을 수 있으며,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은 스스로 병을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한다. 인간도 물론 이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나 의복을 입고 음식을 익혀서 먹고 차를 타고 다니고 냉난방을 하는 등 문화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 그 때문에 인간은 자연생활을 하고 있는 동물과는 달리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니시의학 건강법이 현대의학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첫 번째 요점은 먼저 이 자연 치유력을 감안하고 또 몸의 각 부위는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그 전제하에서 인간의 병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체온을 생각해보자. 갑자기 추워졌을 때 우리의 몸은 전 조직이 변화를 일으켜서 피부에서 열이 나는 것을 막는다. 땀이 거의 안 나오고 체 표면 가까이의 혈관은 수축되어 내부 혈액의 흐름을 더디게 한다. 그래서 피부까지 오는 혈액의 양이 적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이것을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아주 옛날 인류의 몸은 무성한 털로 덮여 있어서 추위를 만나면 이털이 곤두서서 따뜻한 공기층을 만들어 추위를 막았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신체 내부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한 우리의 몸은 한 덩어리 상태에 있으며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치료는 어떤가? 안과에서는 눈의 병만을 보지만 눈과 생체 전체의 관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암에 걸리면 그곳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암을 제거하는 것밖에 모르니 발견이 늦어지면 손을 들어버리고 예방법도 알 수 없게 된다. 암의 박멸도 생체는 하나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바른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증상은 병이 아니라 요법이다. 예를 들어 독극물을 먹었을 경우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독극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이며 자연 치유력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토하거나 설사하는 것은 이런 경우 병이 아니라 자연 요법이다. 따라서 실컷 토하고 설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독극물을 빨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리면 오한이 나는 때가 있다. 이것은 오한에 의해서 정맥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을 떨어내는 작용이고 또 그 뒤에 발열은 체액을 산성해서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세균을 박멸하기 위한 작용인 것이다. 즉, 감기의 오한과 발열은 자연 치유력의 현상이며 따라서 해열제를 먹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구토, 설사, 땀이 나는 데에는 적절한 보충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연 치유력이 야생동물에 비해서 약화되어 있으므로 증상만으로 치유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자연 치유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여 이른바 병에 걸렸을 때에도 방치해두면 저절로 낫는다. 이에 비해서 자연 치유력이 약화되어 있는 인간은 어떤 원인으로 땀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할 경우 생체는 하나이므로 어딘가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구토, 설사, 땀이 나는 것은 생체의 균형을 깨고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땀을 흘리면 체내에서 수분, 염분, 그리고 비타민C 이 세 가지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것을 보급하지 않으면 질병의 원인을 체내에서 기르는 셈이 된다. 수분이 결핍된 채로 있으면 결국에는 요독증이 된다. 염분의 결핍이 계속되면 위액이 부족하여 위의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발에 신경증을 일으킨다. 비타민C의 결핍이 계속되면 괴혈병이 되고 피하 출혈을 일으킨다. 사실 땀을 흘린 뒤에 잃어버린 수분, 염분, 비타민C 이 세 가지를 보급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바로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된다. 설사를 할 때는 깨끗한 생수를 충분히 보급하면 된다. 구토를 할 때는 염분을 잃게 되니 염분의 보급을 생각하면 된다. 즉, 잃는 것을 보급하는 것이 생체 전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일이며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휘어진 척추가 병을 일으킨다. 등뼈는 인간의 골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본래는 네발 짐승의 등뼈와 마찬가지로 대들보로서 설계된 것이다. 그러니까 등뼈는 네 발로 다닐 경우 가루나 세로로 잡아당겨도 무리없게 대단히 튼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등뼈를 꼿꼿이 세워서 기둥으로서 쓰게 된 뒤로는 특히 무거운 머리를 위로 올려놓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척추의 고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두 발로 걷게 된 것이 인류가 병을 얻게 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다시 기어다니는 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간은 들보로 설계된 등뼈 위에 무거운 두뇌를 올려놓고 걸어다니고 활동하면서 들보를 기둥으로 쓰게 되어 있으므로 척추가 휘어지게 되어 있다.
만일 척추가 휘어진 곳이 없고 막대기같이 일직선이었다면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 걷기도 어렵고 조그만 충격에도 쓰러져 버리게 된다. 그러나 거꾸로 척추에 이런 만곡진 곳이 있기 때문에 개개의 추골은 역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장을 일으키게 되며 때로는 뒤틀리고 때로는 기울어지기 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골이 약간 뒤틀리거나 기울게 되는 것을 부탈구라고 한다. 추골이 부탈구를 일으키면 그곳에서 나온 신경은 눌리고 압박을 받아 신경이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갖가지 병이나 고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흉추 5번이 고장을 일으켜서 신경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위 유문이 활동이 둔해지게 된다. 그래서 변비를 일으키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되는 것이다. 거꾸로 내장이나 그 밖의 말초부에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번에는 반대로 척추골의 이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척추골의 이상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에게는 생기지 않게 된다. 그것은 등뼈를 본래의 설계대로 들보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기초가 낡으면 집이 기울거나 벽에 금이 가고 문짝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고장이 생긴다. 인간도 이와 같아서 발은 신체의 기초로 초속에 해당하므로 발이 건강치 못하면 몸을 바로 지탱할 수 없으므로 그 위에 있는 몸이 어느 쪽으론가 기울고 기둥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만곡을 가져오게 된다. 다음은 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에 귀화한 메치니코프 박사는 인간이 노쇠하는 원인은 대장 내에 있는 이 엄청난 세균 때문이며 이러한 세균은 대장 내에서 끊임없이 체액 속으로 저절로 흡수되어 자가 중독을 일으켜서 그것이 노쇠의 원인이 된다. 메치니코프 박사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야생동물은 적을 쫓거나 아니면 거꾸로 적의 기습을 받았을 때 민첩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 그 운동이 빠르고 더딘 것이 곧바로 그들의 생명에 직결되므로 운동 중에 배설할 틈이 없다. 그래서 운동 중에 배설물을 체내에 모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대장은 이런 필요에서 발달된 것으로 인간의 대장도 아주 옛날 야생 동물이었던 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요는 현대인에 있어서 대장은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야생의 생활에서 벗어났고 더구나 사회적인 문화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서 변의 저장소인 대장의 필요가 더욱더 커진 것 같다. 따라서 대장 내에 이 유해한 부패, 발효작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은 자연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대식이다. 인간은 또 나이를 먹으면 주름이 생기거나 백발이 되거나 하는데 여우나 너구리, 곰이나 늑대의 머리는 벗겨진 것이 없으며 비둘기나 참새가 백발을 하고 날아다니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이것은 모두 인간이 삶거나 구운 것을 먹는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음식물을 삶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2분의 1로 줄어버린다. 또 천연의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염분도 4분의 1로 줄어버린다. 따라서 단백질이나 염분의 필요량을 섭취하는데 날 것으로 먹으면 소량으로도 되지만 불에 익혀서 먹을 때는 2배 또는 4배나 섭취해야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열에 의해서 영양소가 응축되므로 그것을 흡수가 가능하게 위해서는 소화기관이 과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음식물의 양이 많으면 유해한 부산물이나 가스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여 이 역시 소화기관에 부담을 더해주게 된다. 그만큼 몸은 과로에 시달려 노쇠 현상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인간의 음식물이 정선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백설탕, 백미, 흰빵을 먹고 생선이나 육류는 머리나 뼈, 내장을 제거하니 정작 요긴한 것을 버리는 셈이 된다. 병의 70%는 산성 체질에서 온다. 흙에도 산성 토양과 알칼리성 토양이 있듯 인간의 몸에도 산성 체질과 알칼리성 체질이 있다. 인간의 체액은 중성, 정확히는 약 알칼리성인 때가 진정한 건강체로 이 상태인 때는 세균이 체내에 들어와도 번식이 잘 안되고 사멸해버린다. 그래서 체액을 항상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일이 건강의 기본이 된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생활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산성 체질인 사람이 많이 있다. 병의 70%는 이 산성 체질에 의한 것으로 나머지 30%는 알칼리 과잉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쬐거나 노동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한 정신 상태가 되면 체액이 산성이 된다. 이와 반대로 어두운 방에 있거나 안정하며 쉬고 있거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정신 상태에 있으면 체액은 알칼리성으로 기운다. 또 냉수욕은 체액을 산성화하고 온탕은 알칼리화한다. 고도와의 관계로는 등산할 때는 알칼리화가 되고 하산 시에는 산성이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의 활동으로서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체액은 산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체액은 알칼리화된다. 음식물로 따지면 육류, 생선 등의 동물성 식품과 곡류는 모두 체액을 산성화하고 곡류 이외의 식물성 식품, 즉 채소와 과일은 체액을 알칼리화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삶은 채소는 체액을 알칼리화하지만 생채소는 중성이며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이끈다. 따라서 생채소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 흰 설탕은 체액을 산성화하고 칼슘을 빼앗아 병약하게 하므로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설탕의 과임 섭취는 상당히 해롭다. 잠자면서 병을 고치는 평상침대. 묘는 납작하고 딱딱할수록 좋다. 옛날 석가와 공자 그리고 예수는 모두 돌같이 단단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잤다. 공자는 평상 위에 한 장의 얇은 깔개를 깔고 그 위에서 눈을 감았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딱딱한 평상에서 자는 것이 습관이었다. 인간은 꼿꼿이 서서 걸음으로 척추의 만곡이 필요하지만 잠잘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잠잘 때는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딱딱한 평상에서 자는 것이 생리적으로 보다 적합하며 합리적이다. 평상의 침대에서 자면 밤에 잠에 들어 쉬고 있는 사이에 척추의 부탈구를 교정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된다. 지압이나 마사지도 필요 없으며 수면 중에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 실로 편리하고 간단한 건강법이며 치료법이라 할 수가 있다.
평상은 또 중력에 대해서도 가장 안정된 평면이므로 이 위에서 잘 때는 전신이 안정된 휴양이 가능하다. 평상에서 자면 척추 앞뒤의 부탈구가 고정되므로 대단히 자세가 좋아진다. 유아는 물론이고 허리가 굽은 노인도 평상 위에서 자면 허리가 펴져서 건강체가 된다. 또 몸매에 신경 쓰는 부인도 반드시 평상에서 잠을 잘 것을 권한다. 척추가 바로 되고 몸매도 좋아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두껍고 푹신한 요나 매트리스를 써오던 사람은 평상 위에서는 아파서 푹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허리나 엉덩이뼈가 많이 아프다고 한다. 처음에 갑자기 평상에서 잘 수가 없을 때는 지금까지 깔고 있었던 요보다 조금 얇은 것 위에서 자도록 하고 차차 얇게 해나가면 마침내 직접 평상 위에서 잘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등이 아프고 잠들기 어렵지만 그런 때에는 금붕어 운동을 한다. 목 부분의 뼈를 바르게 하자. 척추 중에도 목 부분이 휘어진 것은 해부학이나 발생학적으로도 선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휘어진 부분에 알맞은 딱딱한 베개를 베어 그 휘어진 것을 해부학적으로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쓰고 있는 부드러운 베개로는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약지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통나무를 둘로 쪼갠 그 크기의 베개를 경추 4번에 대고 반드시 눕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 부분을 강화하려는 것은 딱딱한 베개를 쓰는 목적이다. 네발짐승의 경추골은 늘 장력을 받고 있지만 인간은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위로 무거운 머리 부분을 올려놓고 있어서 항상 압박을 받고 있으니 척추가 불안정하고 고장을 일으키기 쉬워진다. 목 부위는 고장, 즉 부탈구가 일어나기 쉬워진다. 잠잘 때 이 부탈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침 중에 여기에 장력이 걸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목적으로 딱딱한 베개를 쓰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경추 베개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이 둥근 딱딱한 베개 제품들이 나옵니다. 옛날부터 목이 굽은 사람은 요절한다고 했다. 목을 늘 구부리고 있는 사람은 어째서 젊은 나이에 죽는가? 언제나 목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은 경추에 고장이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경추 부분 정맥이 부풀어 올라 있다. 따라서 우심방이 확대되어 있고 심장병, 폐의 질환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되기 때문이다. 목이 휘어져 있으면 첫째로 자세가 나빠진다. 바른 자세라는 것은 중심과 목, 몸의 중심이 일직선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평상에서 잠을 자고 딱딱한 베개를 사용하여 목 부위의 만곡을 해부학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이것은 또 건강의 첫째 조건이기도 하다. 목 부분은 머리와 몸통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며 뇌 신경과 척수 신경의 중개소이다. 딱딱한 베개에 의해서 목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바른 위치로 고친다는 것은 눈, 코, 귀, 인후, 치아, 갑상선, 심장, 폐, 위 이러한 것들의 건강은 물론 머리 부분의 혈액순환을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건강상 필수적인 것이다. 너무 아파서
나무 베개를 쓸 수가 없는 사람은 타월 두세 장을 나무 베개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베개째 수건으로 싸서 목 부분에 댄다. 이렇게 하면 나무 베개에 의한 통증을 조금 덜 수가 있다. 나무 베개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경추골의 부탈구도 교정이 되고 또 타월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나무 베개는 놀라운 효과가 있으며 오랫동안 후각을 잃었던 사람이 나무 베개를 사용하고 생채식을 했더니 후각이 다시 돌아왔다는 예도 있다. 어깨가 뻣뻣하고 목 부위의 신경통, 두통, 치통 등의 효과가 있으며 편두통 등에도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나무 베개의 재료에는 오동나무가 좋으나 독이로 된 것도 무방하다. 다만 시중에서 팔고 있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것은 오히려 경추를 휘게 할 염려가 있으니 좋지가 않다. 반드시 원 기둥을 반으로 자른 것과 같은 원반형이어야 한다. 나무 베개가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약지의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통나무 또는 대나무를 둘로 쪼개서 둥근 쪽을 목 부위에 대면 된다. 중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베개가 필요 없다. 평상에 반드시 누워서 자게 하면 된다. 혈액순환을 돕는 모관운동. 그림을 보시기 바란다. 반드시 누워서 나무 베개를 목 부위에 대고 손발이 되도록 수직으로 높이 올리고 발바닥은 수평으로 한 뒤에 손가락을 가볍게 편다. 이 상태에서 미진동을 1분에서 2분 동안 아침 저녁 1회씩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다. 하루의 심한 노동 뒤에 피로한 다리를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을 먹고 좀 쉰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체는 점점 붓고 무거워진다. 심장도 조금씩 나빠진다. 그런데 취침하기 전에 이 모관 운동을 1분에서 2분 동안 하고 자면 발이 가벼워지고 기분 좋게 잠잘 수가 있게 된다. 그날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잠을 자면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농산일을 하면서 농기구를 쓰고 저녁 때는 반드시 손질을 한다. 손질을 하지 않으면 농기구에 녹이 슬어서 못쓰게 돼버리기 때문에 농기구의 손질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다리는 하루 온종일 혹사하는데도 저녁에 손질을 하지 않고 피로한 채 잠자리에 든다. 이것은 발의 피로가 다음 날까지 남게 되고 이것이 쌓여서 심장병, 신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취침 전에 겨우 2분 동안 모관 운동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아침 기상 때 모관 운동을 하고 그날의 일을 시작하면 발도 가볍고 몸과 마음이 상쾌하며 어려운 일도 간단히 해낼 수 있게 된다. 무거운 발을 이끌고 직장에 나가서는 만족스럽게 일이 될 리가 없다. 머리가 멍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상 때 겨우 2분 동안의 모관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일을 유쾌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모관 운동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은가? 발은 인간이라는 이동 건축물의 토대이며 따라서 구조 역학적으로 과중한 부하가 걸려서 고장을 일으키기 쉬워진다. 이것을 모관 운동으로 고칠 수가 있게 된다. 혈액순환의 원동력인 못의 혈관망은 팔다리의 전체에 7알이 있다. 손발을 위로 올려서
미진동하는 것은 발의 모세혈관 기능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이에 의해서 심장, 신장, 그리고 혈관계통의 기능을 높일 수가 있다. 요컨대 하지의 모세혈관을 활용하여 혈액순환을 정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생수가 몸에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매일 2리터의 생수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마신다. 이런 정도로도 우리 몸에 놀라운 활기로서 작용한다. TV나 신문에서 귀가 아프게 떠들어대는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먼저 생수를 먹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세포에 다시 활기를 주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인체의 성분 중 65%는 수분이다. 그리고 400조나 되는 인체의 모든 세포는 각기 영양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신진대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신진대사 작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째서 생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끓인 물이라도 좋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덜어받는다. 그러나 일단 불에 올려서 끓인 물은 증류수와 같으며 생수와는 전혀 다르다. 산소도 결핍되고 칼슘과 그 밖의 무기질도 없으며 생화학적으로 생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살아있는 생체의 세포에는 끓인 물이 아닌 생수가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생수가 필요한 것이다. 끓인 물이라도 전혀 마시지 않는 것보다야 좋지만 생수와 비교하면 생화학적으로 그 효과는 훨씬 떨어진다. 예를 들어 금붕어를 기르는데도 한 번 끓였다가 식힌 물에는 쉽게 죽어버리며 분재를 해도 끓인 물을 주어서는 말라 죽게 된다. 이런 예만 보아도 생수와 끓인 물이 생화학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했듯 1일에 2리터를 조금 자주 마시는데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적어도 한 컵에 한 잔이나 한 잔 반을 마신다. 식사 30분 전에 하나나 하나 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또 30분 전에 컵에 하나 반을 마신다. 그 외의 시간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데 30분에 30g을 마시면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1분에 1g을 마시는 것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생수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5컵에서 6컵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 위장병에는 특히 효과가 있다. 만성 위장병, 변비 등은 생수를 마시고 아침 식사를 폐지하는 1일 이식주의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90% 낫는다. 위궤양에도 효과가 있다. 설사를 하면 생수를 마실 것. 보통 설사에는 지사제를 쓰는데 이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설사는 장 안의 세균이나 유해물을 버리기 위해서 설사를 하는 것이므로 설사를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때 체내의 수분을 빼앗겨서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 설사를 할 때는 생수를 마시면 낫는다. 설사에는 맑은 생수를 충분히 마시면 된다. 설사에 의해서 장 안에 들어온 유독물이 몸 밖으로 배설되는데 설사에 의한 탈수 작용으로 몸 안에 구안이진 독소가 불어나서 탈진한다. 그래서 생수를 마심으로써 구안이진 독소가 해소되는 것이다. 생수는 심장병, 혈관병, 신장병, 고혈압에 특히 효과적이다. 옛날부터 의사는 몸이 붓는 환자에게는 물을 못 마시게 했으나 나는 반대로
심장병이나 신장병으로 몸이 붓는 사람에게는 생수를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뇌의 배설이 좋아지고 따라서 붓기가 빠지게 된다. 생수를 마시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가게 된다. 그 밖에 야뇨증도 생수를 마시고 냉온욕을 함으로써 고칠 수가 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산 것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것은 생물계의 원칙이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영양, 즉 생채소와 생수가 필요하다. 생채소는 불로장수, 만병의 예방과 치유, 회춘의 영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세간에 범람하고 있는 각종 영양소나 보약도 생양배추, 당근, 무 등보다는 못하다. 나는 생채식의 응용으로 불치라고 하는 많은 환자에게 기적적인 효과를 올린 경험이 있다. 저칼로리의 생채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약한 체질을 개선하여 강건한 체질로 개조할 수가 있다. 또 젊어지는 방법도 되고 온갖 질병을 고치는 치유력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채소 5종류를 죽같이 으깨서 섭취하면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채소의 종류는 무, 당근, 양배추, 무청, 배추, 파슬리, 샐러리, 시금치 등 먹기 쉬운 채소는 뭐든 좋다. 무나 당근 같은 것은 뿌리와 잎을 각각 2종류로 나누어도 좋으며 하여튼 5종류 이상이 원칙이다. 그리고 뿌리 부분과 잎 부분의 분량이 거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 생신요법이라는 것은 생채소 5종류 이상을 골라 하루에 1.1kg와 1.3kg 정도를 1개월 반 동안 먹는다. 완전 생신요법을 할 때는 생채소만 먹고 익힌 것은 전혀 먹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현미 가루를 곁들여서 먹을 수도 있다. 생채소 5종류를 섞어서 먹으면 각종 채소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생식요법의 목적에 알맞게 된다. 2-3종류만 채소로도 각 채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 두드러져 효과가 불충분하므로 병약한 사람은 반드시 5종류 이상을 쓸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사람이 젊어지기 위해서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3종류라도 무방하다. 채소는 잎과 뿌리를 거의 같은 양을 쓰는 것이 중요하며 푸른 잎 부분에는 태양에너지, 즉 비타민C나 엽록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뿌리 부분, 특히 잔뿌리 부분에는 대지 속에 유효한 무기물이 들어있는 것이다. 채소의 종류가 적은 겨울에는 뿌리와 잎을 각각 한 종류로서 쳐도 좋다. 술은 조금씩만 마시면 백약의 으뜸이 되지만 지나치면 미세 혈관의 장애를 일으켜서 동맥경화증이 된다. 그러므로 맥주를 마셨으면 그 양의 2배에 해당하는 생수를 마신다. 보통 약주라면 3배의 생수를 마신다. 위스키라면 30배의 생수를 마신다. 이것은 모두 18시간 이내에 생수를 마셔서 알코올의 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설탕도 인체에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된다. 그래서 과자류를 먹을 때 그 배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생수를 먹는다. 그리고 초콜릿이나 그 밖의 과자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2시간 반 내지 4시간 이내에 생수를 마신다. 이것은 생수에 의해서 흰 설탕과 칼슘이 결합하여 칼슘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과자를 먹을 때는
언제나 감차를 마시면서 먹으면 좋은데 그것은 생수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연 치유에 대해서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보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